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수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 본사를 찾았습니다.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이곳의 클린룸도 둘러봤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하고 2차 전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상품의 가격을 동결하는 대신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내년부터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하기 위한 정부의 시스템이 보다 체계화됩니다. 원스톱 상담 창구를 마련해 고립은둔 청년을 상시 발굴하고 사회 적응과 취업 의욕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자, 소식입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최대의 반도체 장비 생산 기업인 ASML 본사를 찾아서 우리 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협력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양국 정부 간 직접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한 네덜란드 정상회담의 결과를 담은 공동 성명에 이 반도체 동맹이라는 문구를 공식적으로 집어넣기로 했습니다. 현지에서 동행 중인 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첨단 반도체 제조의 핵심인 노광 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 ASML.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ASML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ASML 방문은 저희 해외 순방에서 첫 번째 기업 방문이기도 합니다. 외국 정상에겐 처음 공개되는 차세대 극자외선 노광 장비 생산 시설인 클린룸도 둘러봤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동행했는데 윤 대통령은 ASML 측에 우리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을 계기로 삼성과 ASML은 1조 원을 투자한 R&D 센터를 한국에 설립하기로 해 양국의 반도체 협력이 실질적인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협력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양국 정부 간 직접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마르크 리터 총리와 단독 면담을 갖고 반도체 동맹 구축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반도체 관련 다수 양해각서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함께 발표할 공동 성명에 반도체 동맹이라는 문구를 공식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다른 나라와 반도체 동맹을 맺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헤이그에서 KTV 최영은입니다. 반도체 기업 ASML 방문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부터 국빈 만찬까지 하루 동안의 국빈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만찬장에는 2002년 월드컵의 영웅 거스 히딩크 감독도 참석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한국과 네덜란드는 가장 훌륭한 파트너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빌렘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부부와 함께 국빈 만찬장에 입장합니다. 공식 환영식부터 하루 동안 이어진 국빈 일정의 대미를 장식하는 국빈 만찬이 열렸습니다. It is my honor to welcome you and your spouse to the Royal Palace in Amsterdam. Or, in proper Korean, 환영합니다. 만찬에는 주요 인사 2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월드컵 영웅 거스 히딩크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도 함께했습니다. 2002년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군 월드컵 4강 신화의 중심에는 네덜란드 출신의 명장 거스 히딩크 감독이 계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히딩크 감독님? 윤 대통령은 유럽의 조선을 최초로 소개한 하멜 표류기부터 네덜란드의 6.25 전쟁 참전과 히딩크 전 감독까지 두 나라의 인연을 일일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으로 연결된 양국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네덜란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글로벌 자유 연대를 이끌어가는 가장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이에 앞서 열린 공식 환영식은 예포 21발 발사와 의장대 사열 등 최고의 예우로 진행됐습니다. 네덜란드 한글학교 어린이들도 나와 환영했습니다. 공식 환영식 후 윤 대통령은 빌렘 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전쟁 기념비에 헌화했습니다. 이어 열린 친교 오찬에서는 훈장과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 중인데요. 지금 이 시각은 마르크 류터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태영 기자, 지금 열리고 있는 이 정상회담, 주요 의제가 어떤 것들일까요? 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바로 반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 첫 일정부터 동포 간담회에서부터 반도체 협력을 강조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반도체 분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네덜란드와 아주 긴밀한 반도체 협력을 이루어왔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은 이제 반도체 동맹으로 그 관계가 격상되게 될 것입니다. 네, 또 앞서 리포트로 보셨다시피 윤 대통령은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에 방문했고 기업 정부 간 3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양국은 이번 순방의 방점을 반도체에 두고 협력에 적극적인 모습인데요. 오늘 이어지는 정상회담 역시 반도체 동맹 구축 방안이 논의됩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반도체 대화체 신설, MOU 체결, 공동사업 발굴 등 협의를 이어가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양국 모두 이제 반도체 강국인 만큼 이번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 반도체 말고 기대해 볼 만한 다른 또 대화 의제가 있을까요? 네, 양국은 반도체 외에도 또 광산,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를 비롯해서 양자기술, 인공지능, 스마트팜,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또한 경제 안보 위기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취약 요소 보완도 모색하는데요. 이를 위해 양국 간 경제안보 대화체 신설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해 격상시켰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혹시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 반도체 협력과 반도체 동맹 그 차이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협력은 한쪽이 어려워지면 다른 한쪽이 관계를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동맹은 한쪽이 어려워지면 다른 한쪽이 도와서 함께 일어서는 사이를 동맹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조 기자,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이 류터 총리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는 또 어떤 일정들이 정해져 있나요? 네, 정상회담이 마친 이후에 우리 시간으로 저녁 7시 50분에 각국 정상의 공동기자회견 그리고 MOU 서명식이 진행됩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헤이그 리더잘과 이준 열사 기념관 등을 방문하는데요. 우리 국민에게는 이 부분이 또 특별한 의미로 와닿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리더잘은 1907년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던 곳입니다. 고종은 당시 이준, 이상설, 이휘종으로 이뤄진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116년 전 헤이그 특사가 거부당했던 곳을 우리 정상이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게 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국권 회복과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 선열의 정신을 되새기고 자유민주주의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6.25 전쟁 참전 용사와 유족을 만나고 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 등에 참석해 바쁜 일정을 이어갑니다. 네, 한 네덜란드 정상회담의 결과를 담은 공동 기자회견을 저희 대한뉴스에서 현지를 연결해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조태영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정부는 최근에 우리 경제가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서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봤습니다.
한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하고 2차 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비상경제장관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11월 고용률이 63.1%를 기록했다며 생산 연령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는 견조한 흐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제 역시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 발표된 고용 동향을 보면 고용 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천연가스 유가 연동 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기상 여건 악화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가능성 등 물가 불안 요인이 여전하기 때문이라며 연장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핵심 광물 확보부터 사용 후 배터리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쳐 2차 전지 산업 경쟁력을 더 강화하겠다며 2차 전지 전주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내년에 마련합니다. 또 내년부터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정성을 높이고 활용 촉진 등을 위해 3단계 안전점검 체계가 도입됩니다. 해외 자원개발 투자엔 3%의 세액을 공제해주고 2차 전지 산업 전 분야에 5년간 38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회의에서는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식품업체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제품 용량 등을 줄여 실질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벽발될 경우 과태료 3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업체가 제품 용량을 줄일 경우 포장지에 변경 전과 후 용량을 모두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됐듯이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용량만 몰래 줄여서 가격 인상의 효과를 보는 꼼수,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이 시중에서 다수 확인됐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을 줄이거나 원재료 비율을 낮추는 것을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일부 기업들이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대신 양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꼼수 인상,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실태를 조사한 결과 1년 새 9개 품목, 37개 상품의 용량이 실제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품목별로는 견과류와 김, 소시지, 맥주, 우유와 치즈 등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가공식품 제품들은 최소 7.7%에서 최대 12.5%까지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일부 제조사는 이와 관련하여 용량 변경을 인정하면서도 포장재, 레시피 등이 변경된 리뉴얼 상품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가격은 올리지 않는 대신 용량을 줄이거나 원재료 비율을 줄여 실질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키는 행위에 대해 제재에 나섰습니다.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제품 용량이나 개수를 줄이는 것을 부당한 소비자 거래 행위로 규정할 방침입니다. 소비자 기본법에 근거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용량 변경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소비자원의 가격조사 전담팀을 신설해 직접 모니터링하는 품목을 더 늘리고 소비자단체와 신고센터를 통해 용량 변경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통업자의 단위 가격 표시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 대상을 현행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용량 변경으로 단위 가격이 오르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제품 포장지의 용량 표시를 변경 전과 변경 후 모두 표기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현재 소비자원 홈페이지 내에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두고 꼼수 인상 제품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식품과 생필품 용량 변화도 정기적으로 확인해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전기차에서 사용된 뒤에 버려지는 배터리는 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정부가 이런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산업 생태계 육성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 기후위기에 맞서 각국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더욱 유망해진 글로벌 2차 전지 시장. 우리나라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반면 핵심 광물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다각화와 내재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기차 수요도 크게 늘면서 사용 후 배터리가 오는 2030년이면 42만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는 이 같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면 핵심 광물로 재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사용 후 배터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을 내년 중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용 후 배터리 활용 제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3단계 안전 점검 체계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먼저 전기차 폐차 단계에서 배터리 탈거 전 성능 평가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일정 기준 충족 시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해 재제조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유통 전 안전 검사를 실시합니다. 재제조, 재사용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제품의 안전한 작동 여부 등 검사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안정성 확보와 품질 유지를 위한 사후 검사도 이뤄지게 됩니다. 아울러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나섭니다. 배터리 제조부터 재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친 통합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간 주도의 거래시장 형성도 지원하겠습니다. 사용 후 배터리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전지 특허 우선 심사 제도가 도입돼 심사 기간도 대폭 줄어듭니다. 또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내년부터 해외 자원 개발 투자에 3%의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2차 전지 산업 전 분야에 38조 원 이상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내년에 한국형 삼축 체계 등 대대적인 전략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력 확보를 전담할 전략사령부도 창설합니다. 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6회 공군이 모두 모여 내년도 국방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신 장관은 현재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며 적이 도발하면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평화를 해치는 망동을 한다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파멸의 지옥뿐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에게 이를 명확하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에 대비해 우리 군의 전력과 전술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달 초 우리 군이 군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는 등 독자적인 감시 정찰 능력 확보 기반이 마련된 만큼 내년에도 추가 위성 체계를 전력화하고 고해상 탐지 능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유사시 적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 등 한국형 삼축 체계 전력 보강에도 나섭니다. 이를 위해 내년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17%가량 올랐습니다. 북핵 대응과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를 전담할 전략사령부는 내년 후반기까지 창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략사령부는 한미 간 핵 재래식 통합작전 수행체계를 구축하는 업무를 맡게 될 전망입니다. 올해 한미 정상이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강화한 워싱턴 선언에 합의한 만큼 내년에도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특히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연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한 한미일 실시간 공유 체계를 정상 가동하고 내년에는 이 체계를 바탕으로 한 탐지 평가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에도 힘씁니다. 내년 병장 월급은 125만 원으로 인상해 2025년까지 150만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정부 지원금도 내년엔 월 최대 10만 원까지 인상합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쪽방촌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즉시 지자체와 경찰이 출동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한덕수 국무총리가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한 한 총리는 건강, 식사, 난방 등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할머니 뭐가 부족해요? 전화도 매일 와요. 전 직원이 다. 주민들은 쪽방 상담소와 복지사의 도움으로 상담소에서 온수를 사용하고 전기장판을 사용하며 겨울을 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창신동 일대가 재개발되면 좀 더 나은 곳으로 모시려고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어르신들이 희망을 갖고 겨울철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잘 살펴봐달라고 관계자들에 당부했습니다. 연말연시에 여러 가지로 또 날씨도 추워지고 할 텐데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하여튼 항상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한 총리는 추위는 물론 외로움도 염려된다면서 독거노인 안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안부가 확인되지 않았을 때 위험 신호가 감지가 되면 우리 지자체나 경찰 등이 즉각 방문하고 출동하는 좀 적극적인 그 조치가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겨울철 복지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단전, 단수 등 위기 정보를 분석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30만 명을 발굴했고 독거노인과 쪽방촌 주민, 취약 아동에게는 안부 확인과 급식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합니다. 한파에 대비해 에너지 바우처 등 난방비를 지원하고 재해 등으로 집을 잃은 주거 위기 가구에는 임시주택을 공급합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집중 모금과 설 맞이 집중 자원봉사 주간 운영으로 따뜻한 동행 문화도 확산합니다. 정부는 민생 현장 방문과 홍보를 강화해 겨울철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지난 5월 고립 은둔 청년의 규모가 약 54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큰 우려를 낳았는데요. 정부가 고립 은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첫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지원 방안들이 담겼는지 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대 중반부터 10년간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았던 34살 김인 씨.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그냥 중독성 있는 뭐 오락이나 이런 그런 것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동영상을 보든지 그런 거 외에는 생각 자체를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김 씨는 지속되는 고립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될까 두려웠고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어 인터넷으로 회복센터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리커버리 예술전에서 도슨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립과 은둔 생활을 택하는 청년들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 고립과 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의 규모가 최대 54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 8월 2달간 고립 은둔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층 실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를 완료한 청년 80% 이상이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길 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부가 고립 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의 조기 발굴 체계를 빨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이트, 각종 온라인 채널 등과 연결된 원스톱 온라인 접수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에서도 도움을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129를 단일 번호로 운영합니다. 또한 복지부 청년 인턴을 활용해 대학생 등 자원봉사단을 모집하고 고립 은둔 청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대상을 집중 발굴해 홍보 활동을 펼칩니다. 한편 심층 실태조사에서 1,903명의 청년들이 공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내년 시범사업과 연계해 전담 사례관리사가 초기 상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내년에는 4개 지역에 고립 은둔 청년과 청소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이 설치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도 고립 은둔 전담 사례관리 인력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중고교 학년기, 20세 이후 구직기, 직장생활 초기 등 청년기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방 안전망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까지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선도 학교를 248개로 확대하고 학교 폭력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하고 학업 중단 학생들은 신속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합니다. 정부는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청년들이 마땅히 도움받지 못해 다시 고립과 은둔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 나설 것이라 밝혔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정부가 의사 인력 확충과 필수 의료 혁신을 위한 선결 과제로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연속 근무 시간의 축소를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해 병원에서 수련하는 의사입니다.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과 필수 의료 혁신을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임상 역량을 충분히 갖춘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련 여건을 조성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산에서 지역 필수의료 혁신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근무 여건 개선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공의 근무 시간은 주 80시간, 최대 36시간 연속 근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공의 실태 조사를 보면 법적 기준과 관계없이 주 근무 시간이 100시간을 넘는 곳이 많고 연속 당직 근무 시 평균 수면 시간은 4시간에 불과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현실화를 일부 수련병원에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합니다. 병원 전공의들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료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고 병원계와의 협의를 거쳐 현재 36시간인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 시간을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수련 교과 과정은 임상 역량 중심으로 바꿉니다. 전공의를 가르치는 지도 전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모든 국립대병원에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안전한 수련을 위해 전공의 권익보호 창구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병원 인력 구조도 개선합니다. 임상 역량이 확보된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되도록 하고 보상 체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정책협의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 위원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네,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라는 말로도 표현이 힘든 극한호우가 늘어나면서 산사태 같은 토사 재해로 인한 피해도 그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의 2단계인 산사태 예보 체계를 개선해서 주민들의 대피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물어져가는 집 앞에 집채만한 바위가 가득합니다. 지붕은 거의 무너져 내렸고 철창 너머 집 안에는 사람이 살았던 흔적만이 겨우 남아 있습니다. 이 마을은 지난 7월 많은 양의 비로 산사태가 발생해 온통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산사태로 마을 주민 2명이 실종됐는데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마을 뒷산에서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양의 바위와 토사가 밀려내려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아수라장이었던 당시 현장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마당이 바닥에 물이 철철철 파도를 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말해보니까 흙이 만진 테이블했어. 산사태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돌아갈 곳이 없어 아직 임시주거용 주택에 머무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돌아가면 좋지. 내 집 짓고 살마. 이게 내 집이 아니잖아. 최근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경우가 늘면서 토사재의 발생 빈도도 늘어날 우려가 있는 상황. 정부는 이러한 극한호우로 인한 토사재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민 대피 시간 추가 확보를 위하여 현행 주의보, 경보 2단계의 예보 체계를 예비 경보를 추가하여 주의보, 예비 경보, 경보 등 3단계로 예보 체계로 개선하고자 산림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금보다 1시간의 사전 대피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해 산림청장이 직접 지자체장에게 대피를 권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밤중에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산사태 위험지역 인근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 내 마을방송 스피커 보급도 확대합니다. 산사태 위험지도도 손질합니다. 기존 산사태 위험지도는 산사태 발생 확률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강우량과 산사태 발생지, 피해 영향구역까지 반영해 지도를 재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기관별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한 후 법령 제정과 개정이 필요 없는 과제는 가급적 내년 우기 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 행정 처리가 너무 오래 걸려서 답답해했던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도 법령을 일일이 찾아보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건데요. 정부가 관련 법과 사례까지 알아서 척척 찾아주는 인공지능 행정 업무 서비스를 개발하고 검증까지 마쳤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한 A씨. 사고 장면이 담긴 CCTV를 받기 위해 지자체를 찾았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에 들어갔는데 살펴볼 규정이 많다 보니 A씨가 영상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올해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 B씨. 아직 업무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법령과 행정지침을 찾다 보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민원인도 B씨도 지칩니다. 이처럼 행정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AI 행정지원 서비스가 개발됐습니다. 행정 업무에 AI가 어떻게 적용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지원 서비스에 민원 내용을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자 곧바로 관련 법 규정과 사례가 나옵니다. 이어 민원인에게 전달될 답변까지 AI가 생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서 작성도 도와줍니다. 원하는 문서 양식과 문서에 들어갈 키워드를 입력하자 5초 만에 보고서 작성을 마칩니다. 행사 계획안을 입력했더니 6달락이 넘는 연설문까지 만들어냅니다. 정부는 AI 행정지원 서비스 실증 결과 민원 내용 파악과 정보 검색, 답변 작성 등 행정 업무 상당 부분이 개선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 담당자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정 업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공무원들이 좀 반복적 업무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여서 대민 서비스나 복지 서비스 향상, 그리고 또 창의적인 정책 대안 발굴 이런 것들의 시간을 많이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의 품질이 좀 더 향상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도 정보화 전략 계획에도 AI 행정지원 서비스를 반영하고 범정부 AI 공통기반 플랫폼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의 겨울 스포츠 축제인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전 선수들이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면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조직위는 안전한 대회를 위한 점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회 준비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김찬규 기자가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내년 1월 강원도에 다시 한번 뜨거운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을 이어받은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열립니다. 개막식과 스피드스케이팅 경기가 열리는 강릉 오벌은 푸른빛 새 옷을 입고 선수들과 관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대3 경기와 함께 6인 팀 경기를 치러야 하는 강릉 하키센터 링크는 2단 얼음으로 변신했습니다. 3대3 아이스 하키가 마무리되면 16시간 안에 얼음을 깎아 6인용 경기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기를 연달아 치를 수 있도록 올해 4월부터 얼음을 얼리고 깎는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3대3을 날리고 다시 5대5를 만들어주는 시간적인 여유가 16시간이라는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요번에 그걸 또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고 충분한 테스트가 진행되고 나서 올림픽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스키 점프 센터와 봅슬레이, 루지 등 썰매 경기가 펼쳐지는 슬라이딩 센터를 비롯한 경기 시설에는 크고 작은 국제 경기를 치른 경험이 쌓여 있습니다. 조직위 관계자들은 기존 경기장을 100% 재사용하는 만큼 청소년 선수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대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컬링 역사가 쓰인 경기장에서 팀킴의 후예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배분들이 강릉에서 은메달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으신 만큼 저희도 이 똑같은 링크장에서 금메달이라는 메달 목에 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발전 1위로 태극마크를 단 한 선수는 신중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올림픽에서는 아이스가 또 분명히 다를 거라 생각해서 대회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 남짓. 선수들은 마지막까지 구슬땀을 쏟고 있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막바지 준비를 마치고 다음 달 19일부터 2주간의 축제를 시작합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를 합친 크기에 인구는 우리의 3분의 1에 불과한 네덜란드. 하지만 1인당 국내 총 생산은 6만 2천 달러로 우리보다 2배 가까이 높고 세계 2위의 농산물 수출 국가인데요. 우리에게는 튤립과 풍차, 반고흐의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EU 회원국 가운데 우리의 최대 투자국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장비 회사를 보유해 공급망 분야의 필수 협력국 중 하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61년 수교 이후 최초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군사와 무역, 문화, 인적 교류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특히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한 협력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죠. 특히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 ASML 본사를 방문했는데요. 주요 시설을 둘러본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반도체 외교에 관련 기업들도 촉각을 세우며 경제 사절단으로 함께했죠. 반도체뿐 아니라 양자와 우주, 수소에 이르기까지 네덜란드의 첨단 기술은 한국이 주력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와도 맥이 맞닿아 있는데요. 작지만 큰 나라 네덜란드와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 같습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을 챙겨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절세 전략을 잘만 짜면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는 것도 가능한데요.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채울 연말정산. 올해부터 늘어나는 공제 대상 놓칠 수 없는데요. 먼저 대중교통 사용 금액의 공제율이 대폭 늘어납니다. 버스나 지하철 이용으로 쓴 돈의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올랐는데요. 문화비 소득 공제 대상도 늘어났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쓴 영화 관람료도 문화비로 분류해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도입된 고향사랑 기부금도 빠질 수 없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해당 금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도 받고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을 넘으면 500만 원 한도로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연금 계좌와 퇴직연금을 포함한 세액 공제 한도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연말정산 결과 미리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10분의 1 정도 되는 수도권에서 차지하는 총 인구와 지역 내 총생산의 비중이 이미 절반을 넘어서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지 오래인데요.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거주지를 옮기기 망설이는 이들도 많은데요. 정부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종합계획 중 하나로 지역에서 인재를 기르고 이들이 머물 수 있도록 교육발전 특구 도입 추진에 나섰습니다.
교육 여건과 대학을 혁신시키고 지역 산업의 발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우선 이달부터 시범지역 지정 복무에 들어간 가운데 내년부터는 특구 운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24시간 돌봄부터 일반 고교 혁신과 지역대학 혁신 사업 등 지역 고유의 운영 모델과 교육 개혁 과제를 지자체가 제안하면 정부는 특례와 자금 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거죠. 정부는 사업 기획의 적절성과 우수성을 꼼꼼히 따져본 뒤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범지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출산율과 지역별 학업 성취도 상승에 더해 사교육비 감소, 또 지역인재 취업률 상승이라는 이 교육발전 특구의 궁극적인 목표와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선 오랜 시간과 투자가 불가피하겠지만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큰 과제인 수도권 쏠림과 저출산 심화가 완화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SN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내일 낮부터 전국에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겨울비치고 많은 양이 예상되는데요.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내리겠고요. 호남과 제주도는 20에서 60mm 예상됩니다. 또 모레 강원 산간으로는 많은 눈도 내리겠습니다. 최대 2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돼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가 내리고 난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토요일부터 영하권 추위가 시작되면서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일요일 아침부터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7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대부분 1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아침에 5도 안팎으로 출발하면서 강릉의 낮 기온 9도, 울진 12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9도, 부산 11도로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광주 14도, 부산 1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으로도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에도 영동과 영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부터는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시작됩니다. 큰 기온 변화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